안녕하십니까. 법학개론 상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칙하고요. 아울러서 상행위, 회사, 보험, 또 해상, 항공, 운송 6편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먼저 상법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항상 어느 개념이든 간에 형식적 의미가 나오죠. 자, 형식적 의미로 봐버리면 우리 상법전, 성문으로 구성된 상법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질적 의미는 항상 내용을 보는 것이죠. 실질적 의미는 우리 거래관계를 규율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적인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 상법이 됩니다. 기업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우리 실질적 의미 상법에서는 우리 상법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에 관련된 보험업법이라든가요. 자, 또는 우리 은행법, 자, 또는 우리 증권거래법, 자, 기타 등이죠. 그래서 이런 증권거래법 등까지 포함이 되는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아울러서 우리 상법에 들어간다. 실질적인 상법은 범위를 좀 넓게 보는 것이죠. 내용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고요. 형식적 의미는 상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법의 특성 부분에서는요, 법규 적용 순서 있죠. 자, 그거 하나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일반점들 우리 법규의 적용 순서다. 에 관련된 것이고, 일단 상법은 여러분 민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특별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상사자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상사자치법은 보통 우리 정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으로 규정된 상사자치법이 있다. 상사자치법이 있으면 자, 바로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요. 우리 상사특별법령이라든가 상사에 관한 조약이죠. 그래서 특별법령 또는 조약입니다. 이게 그 다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법전입니다. 상법전. 자, 그래서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상관습법은 우리 민법보다 우선되는 것이죠. 민법으로 가버리면, 자, 마찬가지로 우리 민사에도 민사자치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민사에 관련된 특별법령이나 조약이 있다. 자, 민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상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정해서 우리 민법전입니다. 민법전. 자, 그리고 민사관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관습법이 우리 민법전보다 우선된다. 그래서 적용 순서에 관한 문제 있지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상법 종칙에 나오는 상인 개념입니다. 자, 상인은 기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 기속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인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 기속자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인도 여러분 나누면 당연상인이 있다는 거죠. 자, 당연상인의 기본적 개념 특징은 뭐냐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당연상인은 우리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세요. 자,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자를 당연상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제상인입니다. 자, 의제상인 개념은요, 자, 상인을 의지한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상행위가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일반적인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상행위는 아니면서도 상업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의하는 그 상인적 방법으로 일반적인 영업을 하는 자, 이런 자를 의제상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다. 농업을 하는데 점포 등을 만들어 가지고 상인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정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인으로 의지하겠다. 그래서 의제 상인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라서 소상인입니다. 자, 소상인은 여러분 규모가 작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성이 좀 희박하다. 다시 말해 규모가 작은 상인을 소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미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천만 원 미만 소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상인은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소상인은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 자, 그 숫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상해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의제상해는 상행위가 아닌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인데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인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상업 사용인이 나오죠. 일명 보조자입니다. 자, 상업 사용인에서 보조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보조자 개념은 일반적으로 지배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배인이 있죠. 지배인 자, 있고요. 자, 또는 일반적인 우리 사용인들이 있습니다. 지배인이나 사용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용인도 부분적이지만 포괄적 지배권, 즉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있고, 또 물건 판매 점포에 사용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있고, 또 일반적 물건을 판매하는 물건 판매 점포입니다. 여기에는 사용인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먼저 지배인입니다. 자, 지배인의 기본적 개념은 나와 있죠. 재판상이나 재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배인은 우리 재판상이나 또는 재판외입니다. 외에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배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재판상뿐만이 아니라 재판 외적인 것까지도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것을 지배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지배인 여러분 공동 지배인 있고 표현 지배인이 나오죠. 자, 공동 지배인 여러분들 여러 명이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수인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표현 지배인은 일반적으로 지배인 즉 다시 말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되지 않을지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이 수여된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표현 지배인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표현 지배인은 여러분들 한 가지만 보시면 되겠죠. 표현 지배인은 일반적으로 거기 우리 본부장, 지점장, 지사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 표현 지배인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 지배인 내용만 봐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표현 지배인입니다. 우리 민사상에서 표현대리하고 약간 유사하게 외관상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표현 지배는 재판외입니다. 그 외행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그런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판 외행에 대해서는 바로 뭐죠? 우리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판외에서 책임지는 즉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봐주는 것, 즉 지배인하고 동일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판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용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용인은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 가진 사용이 나와 있죠. 역시 이 부분도 부분적이다 보니까 우리 재판외입니다. 자, 재판상 행위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판 예외 등에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물건 판매하는 점포 사용인 나와 있죠. 자, 이분 여러분, 우리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 사용인은 우리 선의 3자가 볼 때는 바로 뭐죠?
대리권 있는 걸로 의지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 판매, 점포, 사용 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3자에게는 우리 판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리권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 물건 판매, 점포, 사용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그 점포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업 사용인은 기본적 의무 자체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영업 불위에 속한 것 따져서 영업주 업무하고 충돌된 업무를 하면 안 되겠죠. 경업 금지 업무가 있고요. 경업 금지 의무가 있고요. 또 충실 의무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행위가 나오죠. 상행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먼저 보고요. 아울러서 우리 상행위법의 기본 내용에서 용어들 몇 가지 봐두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상행위라고 할 때는 쌍방적 상행위도 있고 일방적 상행위도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우리 상인 간의 거래 행위도 들어가죠. 대신 상행위는 우리 상인하고 일반인 간의 거래도 들어갑니다. 자, 상인 간의 거래 행위를 우리는 쌍방적 상행위다. 이런 말 쓰는 것이고, 자, 상인하고 일반인의 거래 행위는 일방적 상행위다. 이런 말 쓰는 것이죠. 이 말은 상행이라는 것은 상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설정된다면 잘못된 표현이죠. 자, 상인하고 일반인 간의 거래도 상행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상해법의 통치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우리 법의 특칙적 규정이 나오는데 자, 거기 민사에 관련된 법, 민법 총칙이라는 특칙 나와 있죠. 세 가지 나오는데 자, 그것만 체킹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상행위법입니다. 상행위법은 일반적으로 민법 총칙에 비해서 특칙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특별하기 때문에 특칙이 인정되는데 대충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민사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대리권을 일종의 행사할 때, 즉 대리행위를 할 때는 현명주의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민법 총칙에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만 상행위법에서는 우리 대리행위를 할 때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현명주의다.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대리권 행사할 때는 본인을 위한다. 자, 갑에 대한 의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대표의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다. 뭐 이 정도 차이점. 민사상에서는 10년이죠. 근데 5년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는 그 정도 체킹하시고요. 자, 우리 기본 내용에서 용어들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상사매매가 있고요. 상호계산입니다. 자, 상호계산한 것은 일반점들 우리 거래관계에 있어서 채권 채무 총액에 대해서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제 상호계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호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호 간에 상계,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으면 서로 그것을 계산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상계 처리하고 일반적으로 잔액을, 자, 남은 금액이죠. 자, 잔액을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상호 계산. 그러니까 서로가 계산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억할 것. 먼저 익명조합이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합자조합이 나옵니다. 자, 익명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방이 출자하고 영업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익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당사자 일방입니다. 자, 당사자 일방은
기본적으로 출자합니다. 자본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 그 상대방은 영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이다. 일방은 출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방은 출자만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영업은 상대방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생된 이익을 분배하는 걸 우리는 익명조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합자조합입니다. 합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점들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하고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 조합원이 출자하는 것인데, 이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있고 또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있다는 것이죠. 공동출자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 영업을 하는 형태. 자, 이것을 합자조합이다. 알겠죠? 그래서 합자조합은 공동출자에서 공동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위탁매매업 나와 있죠? 위탁매매업입니다. 위탁매매업에서는 위탁매매인이 나오죠. 자, 위탁매매의 기본적 개념도 하나 여러분들 체킹 좀 해야 될 것이, 일단 위탁매매인은 자, 명의가 자기 명의입니다.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일종의 법적인 당사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대신 타인의 계산입니다. 위탁이다 보니까 계산은 타인의 계산이지요. 그래서 자, 물건 등 매매를 영업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매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위탁매매의 기본적 특징은 명의는 자기 명의입니다. 계산은 타인의 계산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탁매매는 말 그대로 명의는 자기 명의, 계산은 타인의 계산,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는 그렇게 총칙은 정리하고요. 회사법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회사법에 관한 내용은 우리 회사 종류를 물어보는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들 상법상 회사는 5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회사 특성에 관한 것을 정리합니다. 자, 회사 특성에 관한 것은 가장 기본 여러분들, 회사는 영리성을 띠겠죠. 영리성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사단성입니다. 자, 사단성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의 사원의 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단성은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회사 중에서 사단성이 가장 강하다. 자, 가장 강한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단성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원이 1명일 때는 해산 사유가 됩니다. 물론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가 1명이라도 해산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2인 이상 사원의 결합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단성이 가장 강한 회사는 주식회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특징은 법인성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는 법인이다. 회사 특성은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오죠. 회사 설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회사 설립에 관한 우리 입법주의에서 우리나라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준칙, 법에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건이 법정화돼 가지고 요건을 구비하면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이 법정화된 것을 준칙주의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준칙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 분류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인적회사 대표적인 것은 우리 한명회사, 물적회사는 주식회사 되겠죠. 자본적 결합을 물적회사 합니다.
또 개인주의인 것은 한 명이나 합자, 단체주의인 것은 주식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국, 외국, 일반법, 특별법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회사로 가는데요. 회사는 5가지 있다겠죠? 우리 한 명 회사가 있고, 합자 회사,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명 회사입니다. 한 명의 특징은 여러분, 특징만 딱 기억하세요. 2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 나오죠? 2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한 명에서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는 인적 결합이 강한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회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명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한 명에서는 조합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조합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니까 조합성이 강하다고 나오면 한 명 회사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한 명에는 조합성이 강합니다. 봐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충드린다면 무한책임 사원이다 보니까 출자 자체가 일반적으로 재산도 들어가지만 노무나 내지는 신용도 출자 대상에 들어간다. 한 명에서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합자 회사입니다. 합자 회사도 한 명 회사하고 좀 유사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합자 회사의 가장 기본 특징은 무한책임 사원하고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얘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고 또 플러스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우리 한 명 회사가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나와 있죠. 그런데 합자에서는 무한책임 사원하고 유한책임 사원 이렇게 구성되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합자 회사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자 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은 우리 한 명 회사와 좀 유사한 경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책임 사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무한책임 사원의 출자는 한 명 회사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무한책임 사원 출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재산뿐만이 아니라 노무 신용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자는 한 명 회사하고 같다. 자, 대신 유한책임 사원의 출자는 바로 뭐죠? 재산만을 합니다. 여기 출자는 재산만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자, 유한책임회사는 거기 나와 있죠. 자,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그런 형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유한책임사원의 기본 특징적인 표현 자체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예, 외부적으로는 자,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것.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형태. 그래서 유한책임 회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자, 유한회사가 나오죠. 자, 유한회사는 마찬가지로 자기 출자액을 한도로 해서 유한책임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회사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거기 나온 것처럼 자기 출자액입니다. 출자액에 의거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의 자본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한회사는 뭐 그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회사입니다. 자, 주식회사, 총회사는 5개죠. 우리 한 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입니다.
자, 주식회사는 여러분들, 사단성하고 법인성이 뚜렷하게 나와 있죠? 사단성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 주식회사입니다. 사단성, 그리고 법인성이 강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주식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그 주식이 나와 있죠? 주식의 개념이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구성 분자인 금액 뿐만이 아니라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액의 지위도 있지만 사원의 지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주가 100원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주는 자신 주식분에서 때문에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한 책임을 진다. 또 주식회사법의 특징이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강행법규성이고요. 또 주식은 우리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공제독되어 있죠. 그래서 공시주의, 또 벌칙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거기는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회사 능력 부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는 모두 권리 능력 갖는 이야기죠. 자, 그것 정점 해두시면 돼요. 상법상 회사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 말은 법인이란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법인 회사는 성질상 자연에게 인정되는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라든가요, 친족 상속권 또는 부양 의무 등은 없죠.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회사는 명예권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신용권 또 내지는 재산권 등은 가질 수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또 이거죠. 일반적으로들 법인은 성질상 상업 사용인은 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는 상업 사용인은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회사는 다른 회사에 무한책임 사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다른 회사에 무한책임 사원은 될 수 없다. 대신 일반적 회사는 주주라든가 발기인, 우리 발기는 될 수 있고 또 주주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유한책임 사원도 될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사람 무한책임 사원은 될 수 없다는 것, 또 상업사용인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보험에 관한 거, 자, 우리 보험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법에 관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 하나 정도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법에서는 용어적인 문제이지요. 일단 보험 자체는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공동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자, 우리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되면 자, 그런 사람의 재산적 급여, 그래서 경제생활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보험법에 나와 있는 상법이라는 보험은 두 가지죠.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하나 받으시면 되겠다. 자, 보험계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험계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있어요. 자, 우리 보험계약자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보험자입니다. 자, 보험자 여러분,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양자 간에 일정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자, 보통 계약자가 청약을 할 것이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립하는 것이 우리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 보험 계약자가 우리 보험료 지급을 해야 되겠죠.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대신 이제 보험료를 낼 때 용어적인 문제에서 우리 피보험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험 수익자가 있다. 자, 인보험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보험자가 있고 보험 수익자다. 자, 인보험으로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할아버지다.
그럼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자, 사망보험으로 갑니다. 사망하면 자, 보험계약자는 아들입니다. 아들. 자, 대신 아들은 이 보험 수익자는 손자라고 봅시다. 손자의 여기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피보험자 아들입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겠죠. 우리 보험 수익자는 우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근데 계약자는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고, 그리고 보험자가 만약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자, 기본적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게 인보험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겠죠. 자,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자, 보험자는 우리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보험계약은 당당 일방이 일정한 보험료 지급하고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액을 지불할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험계약의 성질은 분료식은 낙성계약이죠. 의사합치입니다. 또 유상쌍무계약성 나와있죠. 유상이고 상무계약성이다. 자, 보험료 지급하겠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보시면 되겠고, 사연계약성이고 선의계약성이고 부합계약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계약 한기지 나와있죠. 보험자입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 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자. 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바로 보험계약자죠.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 같으면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나와있죠. 손해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인보험 같으면 생명시장에서 보험이 붙여진 자, 피보험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손해보험 같으면 여러분 자동차보험이라면 운전자 있겠죠. 그래서 받으시면 되겠고, 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우리 보험금 청구를 갖는 자. 그래서 인보험은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의 목적이 나와 있고요. 일반점들, 손해보험의 목적은 재산이죠. 재산. 인보험의 목적은 자연인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목적은 재산. 그리고 인보험의 목적은 자연인.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우리 보험계약에 체결 나와있죠.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계약자 청약하고 보험자 승낙의 성립만 나와있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험 계약 청약할 때 보험료 또는 전부 일부 지급을 받았죠. 약정이 없다면 30일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료 내고 30일 이내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발송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또 보험약관을 교부해야 되고 설명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효과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험계약 효과는 보험자 의무가 나와 있죠? 증권교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입니다. 자, 보험금 지급 의무.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으로 구별되어 있죠. 종류를 물어본 게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우리 상법상에서 나오는 손해보험입니다. 자, 손해보험의 종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해상보험 또는 화재보험, 자, 또는 운송보험, 자, 또는 책임보험, 자, 또는 자동차보험, 또는 보증보험, 이런 게 전부 다 손해보험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보험이죠. 인보험은 여러분 우리 사망에 관련된 생명보험, 자, 또는 상해보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이거기 때문에 꼭 정돈해 주세요. 손해보험의 종류,
인보험의 종류 두 개 자 구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손해보험에서는 여러분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피보험이익입니다. 자,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보험의 목적, 그 재산이죠. 보험사고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관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피보험이익입니다. 자, 이 피보험이익이 우리 보험금 산정할 때 있어서 기본 우리 최고 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이익은 우리 보험금의 최고 한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1억짜리 보험을 들었다 이럴 때 그 피보험이익입니다. 손해보험은 우리 최고 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적법해야 되고 또 경제적 이익이죠. 금전 산정이 가능할 것이고 존재가 확정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요. 인보험은 여러분 생명 신체가 있는 보험을 말하겠죠? 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보험에는 생명하고 상해 보험이 있다. 자, 양자 비교만 좀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비교표를 보시면요. 자, 손해보험은 재산상 손해고 인보험은 생명 신체상 손해 부분을 따지는 것이죠. 자, 종류 자체는 자, 손해보험은 뭐 책임보험도 있고 또 자동차 보험, 항공, 도난보험, 또 해상, 운송 다 들어가 있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보험은 생명 상해보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험계약상 이익은 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 그죠? 피보험자가 이익을 취할 것이고요. 우리 인보험은 수익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불확정하죠. 자동차 보험도 사고 날 때는 불확정하잖아요. 근데 인보험은 보험 계약에서 정한 사고죠. 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자 차이점 보시고요. 그 정도 비교 좀 해놓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법은 여기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